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나가는 프린트가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한 프린트니까 수업 중간중간에 따로 그 해설 없으셔도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해설이 됩니다. 그래서 OX 문제를 좀 풀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좀 감을 익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왼수 같은 공법 180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180페이지 보시면 우리 그 명절 때는 수업하기로 했죠? 그 전날까지는 보강 안 하고 명절 되는 주 화요일까지는 수업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준비를 하실 텐데 집에서 공부한다고 나오세요, 그죠? 집에 있으시면 일만 하시잖아요, 그죠? 여성 동지분들 많이 일하시고 그러는데 180페이지 일단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는 수업하는 걸 해서 일요일 날 또 보강하시려면 또 불편하시잖아요, 또 그게 있죠? 한번 또 일요일 날은 또 쉬셔야 되니까 중개성분은 쉴 때는 쉬고 공부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그냥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말을 하지 마시고 주말에는 화끈하게 쉬세요.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쉬어야지 또 충전이 돼서 공부도 잘 가능한 거지. 주말에 그냥 어영부영 책 붙잡고 있나 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책 딱 놓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라는 부분이 있죠. 토지거래 여기서부터 오실 차례죠. 그 앞부분에 비용 이런 거는 우리가 3월 달에 한번 볼 거고 18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거기 조금 나가셨죠, 앞에? 네, 나가셨고 그 뒤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를 일단 볼까요? 우리 거기 182페이지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라고 그래서 허가를 지금 받아야 되는 대상까지는 보셨죠? 네, 거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182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리고 세종시가 토지에 대해서 투기적인 거래가 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투기적인 현상이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 개발되는 지역하고 그 개발되는 지역 여기 이렇게 일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정해져 있으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매매계약 같은 걸 체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렇게 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을 자,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 같은 경우도 설정 하나 특이한 점이 있네요. 자, 소유권 이전은 당연히 허가 대상이 되는데 지상권 설정도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지상권 이전도 이것도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자체를 투기 대상으로 보겠다 지금 법의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같은 경우를 토지 가격이 쌀 때 토지 위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게 이제 토지 가치가 거기 어떤 개발 발표가 딱 나오면 지상권 자체도 피가 붙을 수 있어요. 이전을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계약일 때 이렇게. 그럼 해석할 때 소유권, 지상권 1번, 유상이라는 게 2번 요건, 계약이라는 게 3번 요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모두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매매라든가 교환 같은 거죠. 자, 매매나 교환이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고 이전하는 계약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약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닌 것도 있죠. 유상이 아닌 것들. 유상이 아닌 증여라든가 유증 같은 거. 증여나 유증.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계약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계약이 아닌 거면 민법에서 법률의 규정들 생각하면 되겠죠. 자, 민법에서 우리 법률의 규정이면 수용, 상속, 경매 이런 것들. 민법에서는 공용징수라는 말 쓰는데 이게 수용입니다, 수용. 상속받는 거. 그 다음에 경매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 이런 건 지금 당연히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또 유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무상행위 증여 같은 거. 유증. 나중에 민법을 좀 배우시면 부담부증여라는 게 나오는데 부담부증여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그 증여를 받는 수증주가 일종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봐요. 대신 이제 증여를 해주는 분도 약간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부담부증여는 아니고 그냥 순수한 증여라든가 유증 같은 경우가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보면서 또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매매나 교환이면 허가 대상이 되는데 매매나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면적 이하는 또 허가 안 받는다. 그런 게 또 하나 있죠. 거기 보시면 182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토지거래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쭉 나오고 소유권 지상권이고 이전 설정하는데 대가를 받고 계약일 때 허가는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관청?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그렇죠? 예.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예? 거기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가서 그래서 이제 그 매도할 사람 매수할 사람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넣는다. 시군구청장한테. 예. 그럼 허가 신청을 넣으면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거래하는 게 이제 실수요면 허가가 나오고 투기면 이제 허가 안 나오겠죠. 예. 그런 거 좀 이따 이제 배우실 겁니다. 허가 기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밑에 안가로 2번에 보시면 요하지 않는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다. 매매나 교환을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 면적 이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중요한 건 그 표인데 그 표에 나온 숫자들이죠. 보면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눠서 도시지역은 특히 또 주상공록으로 또 나눠지죠. 이렇게 항상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에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그리고 이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좀 더 커서 한 200, 공업지역은 공장을 져야 되니까 660 이렇게 이하. 자, 녹지지역은 100 이렇게. 이게 옛날에는 200이었었는데 녹지지역을 100으로 줄였습니다. 녹지지역에 대해서 투기적 현상이 많이 생겨가지고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허가 안 받게끔 하겠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에서 주상공록이 아직 없는 지역들은 90인데 그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문제는 여기 비도시지역이에요. 자, 문제는 도시지역 외의지역으로 나가면 여기다 쓰세요. 제목에다. 도시지역 외의지역이 어디예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이렇게. 근데 이런 지역인데 여기서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관리가 500이라고 안 써있고 농지가 500, 임야가 1000 이렇게 써있습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보면. 그 지목으로 써있습니다. 이게. 비도시역은 용도지역의 이름으로 안 써있고 그 구분하는 방법이 지목으로 해가지고 농지가 지금 500이랍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관리적이든 농림적이든 자연환경이든 간에 농지는 무조건 얼마? 500 이하 허가 안 받고 임야 800 이렇게. 기타 토지는 기타 지목 잡종지 같은 거는 250 이렇게. 1000이죠, 1000. 그렇죠? 옛날에 제가 800짜리 기출문제 생각하다가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800제곱미터면 관리지역에서 임야 800이면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죠? 1000제곱미터 이하니까. 예. 제가 그거 생각하다가 좀 헷갈려가지고 800을 썼는데 순간적으로. 일단 10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허가를 매매하더라도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면적 이하는 또 허가를 안 받게끔 또 법에서 또 규제를 좀 약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그 참고하기인데 그 참고하기가 이 기준 면적 자체가 또 변해요. 그 밑에 보시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거래 실태에 비추어서 위의 면적을 그대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을 하면 원래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조정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기준 면적이 있었는데 원래 기준 면적의 10% 이상, 10% 이상이니까 이 사이에 조정할 수 있고 원래 기준 면적의 300% 요거 이하 범위 안에서 다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원래 기준 면적이 얼마면? 180이면 예? 180에 여기 10%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제곱미터죠. 이렇게 18제곱미터 요 사이에서 중간에 아무 숫자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100으로 해도 되고 여기 중간에 150 해도 된다는 거예요. 18제곱미터까지 최대로 이걸 줄일 수 있고 늘리면 300%를 늘린다는 거죠. 540 이렇게 해서 이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이 맞죠? 실제 예전에 서울에서 허가구역 하는데 180이 원래 기준 면적이고 18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 서울에서. 예.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보세요. 토지거래과제는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토지만 매매하도록 허가 대상이 되는 거고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매매할 때도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걸 산다든가 연립주택을 사면요. 거기 땅도 있죠. 연립을 사면 건물 부분도 사는 거고 땅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땅 자체가 거래가 되잖아요. 지금. 연립주택을 내가 매매로 샀으면. 그럼 그 땅이 거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서울에서 옛날에 재개발이 너무 과열되면요. 재개발이 되면 예를 들어서 15평짜리 이 건물이 건물 면적이 15평짜리가 있었고 대지 지분이 얼마일까요? 대지 지분이 한 6평짜리 이렇게 6평. 자, 이런 거를 지금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개발 이런 연립주택 같은 거라든가 다세대가 이제 과열됐어요. 막 사람들이 막 서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허가구역으로 딱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얼마였냐면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이니까 18제곱미터예요.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면 대지 지분이 보세요. 6평짜리. 6평이면요, 이게 18제곱미터 넘습니까? 넘죠. 3.3을 곱하면 제곱미터가 나오니까. 6평을 3.3 곱하면 6, 38 해가지고 18인데 0.3, 거의 3.3이니까 넘겠죠. 이거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지는 15평짜리 이게 건물 평수는 15평인데 땅 지분이 5평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건 18이 안 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허가 대상 물건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되는 건 다세대 같은 거는 조그만 빌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허가 대상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 대상은 여기 세종시처럼 이렇게 큰 땅, 이렇게 넓은 땅 그런 거만 허가 대상 생각하지 마시고 도심지 안에서도 재개발 같은 게 과열되고 그러면 허가구역 묶어버려요. 이렇게. 투기로 보고. 그러면 재개발할 때 우리가 재개발 뭐 아파트든 재개발 연립이든 이런 걸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땅 지분 자체를 이제 거래를 못하도록 딱 묶을 수 있어. 그래서 허가구역을 이렇게 18제곱미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기준면적 제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양가로 3번은 나중에 보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어려워서 못합니다. 우리 처음 공부할 때는.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양가로 4번 보세요. 이제 허가 절차. 자, 이 부분이 최근에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럼 제가 이제 허가구역으로 들어가서 토지를 팔고 싶어요. 매도인으로. 그럼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허가를 받는 거냐.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허가를 받는 거냐. 자, 우선 허가 신청을 하죠.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이렇게 쓰세요.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매수의 입장이다. 이렇게 매수, 이 사람은 매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허가 신청서를 이제 쓰는데, 자, 당사자의 인적사항 같은 거 적겠죠? 그렇죠? 뭐 이름도 적고, 뭐 주소가 더 적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적을 게 뭐냐면 을이 내가 이 토지를 사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다. 이걸 적으셔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그럽니다.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그래서 을이 내 토지를 사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거주용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럼 이따 배우실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 실수요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실제 내 집을 짓고 살겠다는 거죠. 예, 자기의 거주용. 예, 우리 자기 애인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 거주용이라고 쓰면 허가 신청이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해요. 허가 신청은 시군구에게 했으니까 시군구청장이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서 이 사람이 거래하는 게 이제 투기인지 실수요인지 조사를 한다고. 조사를 해서 잘 보세요. 허가 아니면 불허가 통지 나오죠.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 허가 처분을 해서 허가 통지를 하든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자, 불허가면 왜 불허간지 그 사유를 적어서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며칠 안에 해야 됩니까? 이런 조치를? 허가 통지나 불허가 통지 여기 도달까지 시켜야 되는데 판례가 허가를 신청한달라부터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선 15일입니까? 네, 이렇게. 그 15일을 다른 말로 하면요. 민원사무 철회에 관한 법률 기간 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민원사무 그런 건 어디 써 있어요? 민원사무 철회에 관한 법률 기간 내. 185에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그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민원사무 철회에 관한 법률 처리 기간이 가로 열고 15일이죠. 그러니까 낼 때 15일을 써도 되고 민원사무 철회에 관한 법률 기간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사무 무슨 법에 따라서 기간이 있는데 그게 15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15일 기다리면 허가 통지를 받든지 불허가 통지를 받겠죠. 둘 중에 하나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선매 통지라는 게 올 수도 있어요. 선매 통지. 허가, 불허가 통지를 둘 다 보류시키고요. 여기서 15일 안에 선매, 선매 협의가 들어왔다는 사실의 통지 이렇게 씁니다. 그냥 간단하게 선매 통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원래는 선매 협의가 들어왔다는 그런 사실관계를 통지하는 건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 자체가 지금 을 대신 갑의 토지를 먼저 사고 싶은 사람이 선매자래요. 선매자. 이 선매자가 나타났어요. 선매자. 먼저 사고 싶은 사람이죠. 먼저 사고 싶다는 뜻이에요. 누굴 대신해서? 을을 대신해서. 선매자가 왜 먼저 사고 싶은 거냐면 공익적 사업에 필요하니까. 선매자를 이제 거기다 하나 적어보는데 선매자는 개인은 안 돼요. 개인 안 되고 이런 사람들. 국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기업들,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 우리가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말 씁니다.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래요? 선매자다. 이렇게 선매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공공기관, 공공단체에 보면 뭐 토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한전도 들어가요. 한전이 발전소 지을 때 땅이 필요하면 선매자로 이렇게 나설 수 있어요. 일단 이제 선매자가 대충 이제 어떤 사람들 볼 거니까 선매자는 우리 옛날 시험 문제가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국한한다. 여기 국한하는 거예요? 아니죠. 국가나 지자체가 있으니까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선매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이런 선매자가 나타나서 내가 먼저 좀 사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을이 잠시 나가야 돼요. 을이 나가고 갑하고 선매자하고 먼저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매통지라는 얘기예요. 선매 협의가 들어왔으니까 좀 불편하지만 선매자를 먼저 만나봐라. 이게 선매통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매통지가 오면 누가 제일 황당한 거예요? 을이 지금 살려고 했는데 을이 허가 불허가 딱 받아가지고 이제 딱 결정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다리래요. 일단 니들 거래하는 건 보류다. 보류. 허가 불허가는 보류시키고 선매자를 먼저 만나봐서 선매자가 이제 가격을 제시한다고 가봤대 이렇게. 근데 그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가격이냐면 그게 감정가라고 해요. 감정가. 자, 우리가 공법을 공부할 때는 가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가가 있어요. 시가. 시가가 100만 원 정도 한다. 땅값이. 시가가 이렇게 1제곱미터당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그럼 이게 공시지가라는 거 뭐예요? 공시지가. 이거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세금 부과할 때 땅에 대한 가격 평가는 뭐였어요? 공시가가 시세 한 60%, 한 60만 원. 그럼 감정가는 얼마일까요? 지금처럼 선매자가 이렇게 제시하는 가격 감정가. 또 수용할 때 이렇게 감정가로 수용하는데 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한 8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지금 선매자는요, 이 갑을 만나서 제시하는 가격이 무슨 가격 제시해요? 네, 감정가, 이 선매 가격이 감정가 제시한다고. 그럼 갑이 80만 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그럼 내가 너한테 팔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공익적 사업이 필요되니까. 근데 갑이 을하고 거래할 때는 시세로 100만 원에 거래하려고 하는데 선매자가 중간에 껴들어가지고 80만 원에 나한테 먼저 팔지 않겠니? 그러면 갑이 경제적으로 좀 이익을 추구하면 안 팔 수 있겠죠. 안 팔면 끝이에요. 안 팔면 선매자가 더 이상 강제로 뺏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갑이 좀 마음이 특이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한 20만 원 손해 보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선매가 또 성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성립이라는 말 쓰시면 안 된다고요. 사람의 행태는 다 달라요. 우리가 보통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애국심도 강하고 나라 사람들만 강하고 이렇게 공익적인 희생 같은 거 갖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선매라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공익적 사업에 필요한 걸까? 나한테 팔지 않겠냐? 꼬셔보는 거죠 한번. 그래서 이제 갑의 마음을 한번 흔들어 보는데 갑이 뭐 돈만 추구하는 저 같은 사람이면 안 팔아요. 절대 안 팝니다. 이게.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좀 희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희생정신 있는 분들은 이제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매라는 게 근데 선매는 중요한 거는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협의하는 건데 협의. 네, 나랑 먼저 협의해보지 않겠니? 내가 선매가를 제시해볼게 이렇게. 협의가 깨지면 그냥 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선매가 깨지면 그럼 다시 이제 을이 들어와서 허가불허가 심사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과정. 네. 어쨌든 한번 보십시오. 15일 안에 선매자가 나타났으면 선매협의 요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자, 선매자가 없으면 뭐가 통지가 갑니까? 허가 아니면
불허가 통지가 가겠죠. 이렇게. 예, 가겠죠. 예. 그럼 만약에 15일 안에 아무런 통지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미처리라고 합니다. 기간 내 미처리. 만약에 미처리 시에는 그럼 16일째 그냥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간 내 아무런 통지가 없을 때는 거기 다 교재 있어요. 거기. 나중에 그림에다 추가하십시오. 여기다. 기간 내 미처리하면 허가 통지도 없고 불허가 통지도 없고 선매 통지도 없으면 그때는 그냥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자, 이 허가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하고 불허가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선매에 대한 뒤에 다른 절차는 따로 보실 겁니다. 이거는. 자, 우선 불허가받은 사람을 먼저 좀 볼까요? 불허가받은 사람은 불허가받은 게 이제 불만이 있겠죠. 그러니까 불허가받은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 불허가받으면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자, 이의 신청. 자, 누구에게? 시군구에게.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재심 청구하는 거야, 재심. 지금 갑이 허가 신청을 넣었는데 지금 불허가 통지 받았습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심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허가 사유를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신청 넣어봐야 또 불허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신청을 안 하고 내 땅을 좀 사가라 이렇게 매수 청구라는 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같이는 못하고 매수 청구도 시군구에게 제기합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매수 청구는 내 땅을 좀 사가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사가라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시군구청장에게 내 땅을 좀 사가라 이렇게. 당신이 불허가 있으니까 대신 좀 사가라 이렇게. 근데 이런 거를 시군구가 반드시 사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매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따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을 건데 매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효과는 없어요. 불허가 받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불허가 받은 사람이라는 게 매수 청구를 하면 마치 민법의 형성권처럼 청구를 딱 하면 바로 효과가 생기죠, 그렇죠?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데 이건 그런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청구에 불과하고 시군구청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한번 보실 거고. 자, 문제 허가받은 사람. 자, 허가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매매계약 써야 돼요. 이렇게 매매계약. 매매계약 쓴 다음에 토지를 취득을 하는 것 다음에. 자, 우리가 이거 잘 보세요.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서를 먼저 쓴 다음에 나중에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어느 쪽이 원칙이에요?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허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계약서를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시키는 거를 잘 따른 거죠. 허가를 신청해서 먼저 받은 다음에 계약서를 이렇게 나중에 쓰면. 그럼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행위는 적법한 행위입니까? 적법한 행위죠. 그리고 보세요. 민법상에 이 계약이 민법상에 자, 일단 한번 좀 공법상에 적법한 행위를 했어요. 그다음에 민법에서 이런 계약은 뭐라고 부릅니까? 계약의 효력이 확정적 유효. 이거 확정적 유효죠. 이 계약에 하자가 없잖아요, 지금. 허가를 받은 다음에 계약서를 썼으니까. 이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확정적 유효. 민법 얘기 나오면 또 긴장하죠. 확정적인 유효. 정상적인 계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허가 없이 일단 계약서를 먼저 쓰는 사람들이 민법에 나온다고. 민법에 그 무효화 취소할 때 판례 이런 사람이 나오죠. 허가 없이 계약서를 써. 근데 이 사람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허가 없이 계약서를 썼지만 나중이라도 허가를 신청하기로 당사자끼리 합의한 사람들 이렇게. 지금 현재 계약서를 먼저 쓰는데 야, 우리 일주일 안에 또는 2주일 안에 허가 신청하자 이렇게 합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허가받을 거를 전제로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은 허가를 피해가는 의도가 없죠. 허가제를 지킬 건데 일단 계약서 먼저 쓰겠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거래 관행상
계약서부터 먼저 쓰고 부동산 자꾸 그게 하나 한다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먼저 써. 나중에 허가 신청해도 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허가를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나중이라도 허가를 받기로 합의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허가를 처음부터 배제하려는 의도 또는 토지거래과제를 피해가려는 잠탈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죠. 이 제도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위법행위죠. 공법상 위법입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까지는 적법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민법상의 효력이 요게 무슨 거예요? 요거. 자, 일단 허가 없이 계약서를 쓰면 계약 자체는 무효인데 나중이라도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다시 그 계약 자체가 유효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효예요? 나중에 바뀔 수 있는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라고. 유동적 무효. 그 다음에 얘는요. 토지거래 허가를 아예 배제하거나 안 받을 의도가 명백히 확인되면 그러면 이 계약 자체는 뭐다?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시간에 여기까지 요걸 배운다. 요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추가해서 공법 시간에 보세요. 공법이 이 사람은 당연히 적법이고 이 사람도 적법입니까? 근데 이 사람 위법행위죠.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요거 징역이에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벌금 이렇게 처벌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세요. 이 상태에서 민법 시간에는 주로 요걸 배우실 거예요. 허가 없이 계약서를 쓰면 하나는 무슨 무효고 유동적 무효고 하나는 확정적 무효라고 요거 배우시대요. 요거 배우실 때 공법에서는 얘까지는 뭐를 보겠다.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만 처벌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그 이제 나중에 민법처에도 그런 걸 이렇게 추가적으로 메모를 해가면 이런 거는 민법 시간에 얘기는 안 하잖아요. 민법 선생님이 여기를 민법에서는 이제 계약의 효력만 따지니까 또 공법에서는 이걸 또 추가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이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계약서를 썼습니까? 그렇죠. 공법에서는 이 사람이 원칙이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계약서를 쓴 다음에 토지를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죠. 거기 보시면 교재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 거기다가 이용 의무기간이 나왔을 거예요. 이용 의무기간. 자, 요걸 아시면 돼요. 우리 토지거래허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있대요. 의무기간. 예를 들어서 자가주택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간은 그 집을 자기 집으로 쓰셔야 돼요. 네, 그런 기간이 있다고요. 요번에 여기 약간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책 나온 다음에 또 이게 바뀌었어요. 또 이게. 그러면 제가 의무기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걸 제가 안 지켜볼게요. 어떻게 의무기간 안 지킬 수 있냐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2년, 이렇게 3년 시간이 갑니다. 이렇게. 토지를 제가 취득을 했어요. 그럼 제가 1년간은 주택을 짓고 자기 거주용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1년이 바뀌고 2년 되자마자 내가 이렇게 식당으로 바꿨어요. 식당으로. 자, 무단으로 용도를 바꾼 거죠. 원래 이게 자기의 거주용이면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간 의무적으로 자기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1년간만 이렇게 집으로 쓰다가 2년 초에 바로 식당으로 개업을 해서 바꿔가지고 개업을 한 거라고요. 그럼 이게 이제 적발됐죠. 적발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식당으로 이렇게 딱 하면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3개월짜리 명령을 부과해요. 명령.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위반을 하면 이용 의무기간을 위반하면 이행명령을 먼저 부과한다. 자, 3개월 이내에서 명령이 무슨 명령이에요? 다시 식당을 주택으로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의무 이행을 해라 이렇게 딱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명령을 무시하고 이행을 안 하면 그때 가서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나온다. 이행 강제금. 자,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전적인 제재. 예? 이행을 안 하고 허가받은 대로 이행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행 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행 강제금. 이행 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강제금이 나오는데 이행 보시면
의무이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자기 집을 졌는데 지가 안 살고 임대를 줘요. 임대. 이거 임대도 위반이죠. 자기 거주용이라고 썼잖아요. 허가 신청할 때. 근데 지가 집을 져가지고 자기가 안 살고 세를 주고 지는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반한 거죠.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방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치. 방치는 뭐예요? 방치. 예, 자기 주택도 안 짓고 그냥 빈 땅으로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빨리 줘야 되는데. 위반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방치하는 사람, 아니면 임대같이 이렇게 세를 놓는 사람, 또 아니면 지가 살다가 딴 거로 바꾸는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행강제임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여기서 방치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한 사람이 두 번째로 많이 받고, 목적을 다른 거로 바꾸는 사람은 조금 제일 금액이 작습니다. 이행강제금.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이제 볼 건데, 우리 그거를 지금 한번 볼까요? 미리 나왔으니까. 우선 우리 교재에서 어디를 좀 보시냐면요. 일단 저기부터 한번 보세요. 186으로 오시면요. 거기 허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걸 먼저 좀 보겠습니다. 허가의 기준. 아까 제가 허가는 며칠 안에 나와요? 15일 안에. 근데 15일 안에 어떤 경우는 허가고 어떤 경우는 불허갈까요? 여기 사실은 허가 통지나 불허가 통지를 할 때 그거를 이제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 기준인데, 이 기준이 3개가 있어요. 3개. 이 3가지가 모두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허가가 나올 수 있어요. 이 3개 기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불허가 나옵니다. 그럼 그 허가 기준이 일단 3가지가 있는데, 동글뱅이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일명 실수요성. 그 실수요성이 뭐냐면요. 기역, 니은, 디귿, 오른쪽 페이지에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 있습니까? 그게 법에 7가지의 실수예요. 7가지 실수 이렇게. 그럼 7가지 실수요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됩니까? 그 7가지를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해당되지 않으면 그거는 투기로 보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 7가지만 딱 실수요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1번이 뭐예요? 기억번이. 자기의 거주용이죠. 이거 딱 실수요네. 또 니은번에 보시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 같은 거를 짓는 것도 그것도 실수요래요. 거기다 쓰세요. 주민의 복지나 편익에다 뭐라 쓰냐면 고아원, 양로원, 그 다음에 마을회관. 자, 이런 게 이게 사회복지시설 같은 복지시설, 그 다음에 이런 게 마을회관 복지시설이고, 또 편익시설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의료시설, 병원 같은 거라든가, 주민들이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게 운동시설을 만들어주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저기로 보는 거예요. 실수요로 봐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국토부의 지침에 보면 나와요. 어떤 게 의료시설입니까? 어떤 게 편익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의료시설, 운동시설, 기타 등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상가도 돼요. 일부 상가 같은 것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봐줄 수 있습니다. 일부 상가. 근데 그게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자기의 거주용, 그 다음에 복지나 편익,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보실래요? 실수요에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란 말이 있습니까? 자, 우리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도 그 사람들이 자기의 농업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할 때 실수요가 또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보면 오른쪽 페이지 넘어보세요. 거기 A번, 그 밑에 박스 A번을 보고 가야 되겠네요. A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농업인, 어업인이 있고 밑에 보시면 임업인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그거를 줄여서 이렇게 써요. 그 가로 안에 있는 말로 농업인 등, 농업인 등. 그 말을 동그라미 치고 그게 진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빠졌네요. 농업인 등 이렇게. 어딘지 아시겠어요? 186의 맨 밑에 있는 박스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그 가로 안에 이하 농업인 등 그거로 시험 문제 낸다고요. 그럼 농업인 등이란 얘기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죠.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거주하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안에 소재하는 토지는 모두 다 뭐로 봅니까? 실수요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네. 대전광역시에 주소가 있으면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건 다 실수요예요?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청주시에 있으면 청주시 안에 있는 건 다 실수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요. 옆에 B번을 좀 보시면 B번. B번에 보시면 농업인 등이 자기 주소로부터 30km 이내, 자, 거기까지도 실수요로 추가로 인정을 또 해주는 거예요. 농업인에 대해서는 하나 더 인정해줘요. 30km 이내.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가 사는 도시를 벗어나서 30km까지 또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가 청주시고요. 이거 우리 대전시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대전시 여기 살고 있어요. 농업인이 이렇게. 행정구역상 대전인데 조금만 넘어가면 청주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가까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보세요. 대전시 여기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다 실수요죠. 그리고 동시에 청주에서 이렇게 대전에 청주 쪽으로 나갈 수 있죠. 이렇게. 조금만 나가면 여기 거리가 몇 킬로미터까지. 30km까지 이것도 실수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거기 농업인 등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기 거주하는 주소로부터 30km 이내. 근데 뒤에 보시면 한 명이 더 있어요. 거기 보시면 협의양도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어디다 쓰세요? 수용당한 농업인. 그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다가 수용을 당한 농업인, 수용을 당한 농업인. 그럼 수용당한 농업인도 농지를 보상금을 타서 대체 취득을 할 때는 수용당한 농업인이 보상금을 타서 대체 농지를 취득할 때는 80km까지 거리가 더 길게 이렇게 인정해 줍니까? 네, 이게 그냥 농업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취득할 때는 이게 자기 도시를 벗어나서 30km까지인데 이 사람이 뭘 당하면요? 네, 이 사람 수용당하면 보상금이 나온다. 보상금 나와서는 청주로 이렇게 넘어가서 80km까지 할 수도 있고 대전에서 인근에 있는 옥천 같은 데로 가가지고 취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 그렇게. 더 멀리 나가는 것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거, 실수요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 현행 법이 좀 약간 좀 너무 좀 보수적입니다. 30km까지만 그게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농지를 취득할 때. 자기 주소로부터 30km 안에 이렇게. 그러면 31km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직선거리도. 그렇게 농업인을 딱 규제하고 있다고요. 여기까지만 실수요로 봐주겠다.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웃기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얼마나 경운기가 빠른데요, 그죠? 경운기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경운기도 막 50km를 막 달려가지고 하면 금방 농사 짓고 올 수 있는데, 그리고 농업인이 꼭 경운기 타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요즘에 타들 차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녀서 농사 짓고 그럴 수 있는데, 거리를 그냥 30km까지만 딱 잘라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이게 좀 경직돼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고, 나머지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은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그럼 이렇게 대표적인 실수요를 봤죠? 그럼 제가 실수요에 맞으면 허가 나옵니까? 아니다. 뒤에 또 있어요, 기준이. 실수요가 맞더라도 뒤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도시계획이나 생태계 보전에 적합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에 면적도 적합해야 돼요. 면적이 적합하지 않으면 그것도 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 같은 계획에 맞아야 되고, 그 두 가지가 실수요도 맞고 도시계획이 맞더라도 면적의 적합성, 그 무슨 얘기일까요? 토지를 그 거래하는 목적하고 면적하고 지나치게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기의 거주용인데 거래하는 땅 면적이 5,000평을 썼어요. 5,000평. 5,000평이면 굉장히 큰 거죠. 자기 거주용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수인을 딱 봤더니 이게 무슨 대기업 회장이다. 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지만 이 뭐 월급 150만 원 받는 놈인데 그게 쓴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이거 살 때 증여도 약간 좀 의심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도 허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적으세요. 가격의 적합성은 없다. 이렇게. 지금 토지를 이렇게 거래하는 거 심사 과정에서 실수요성, 도시계획의 적합성, 면적의 적합성은 있지만 가격의 적합성은 없는 거죠. 가격이 지나치게 싸거나 지나치게 비싸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세금 증여 이런 거 할 때 판단할 문제지 토지거래 허가를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있었어요. 가격 적합성이. 옛날에 저시험 볼 때 있었어요. 이게. 9회 때는 있었어요. 근데 한참 전에 그냥 그 옛날 옛적인 폐지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럼 지금 제가 허가 기준을 모두 통과해가지고 제가 허가를 받았습니까? 네. 그럼 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 볼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의무 기간이 있다. 의무 기간. 자, 의무 기간이 어딨냐면 그 오른쪽에 이제 189를 보시는데 자, 거기서 제가 지금 좀 전에 본 거 자기의 거주용이면 몇 년간 쓰셔야 돼요? 3년. 주민의 복지나 편익일 때는 4년. 자, 농업인이 농업을 위해 취득했을 때는 2년이야. 이게 아까 뭐 30km든 뭐 80km든 간에 농업 목적일 때는 2년이고 밑에 축산, 임업, 어업인은 몇 년이에요? 2년. 예, 그게 2년이죠? 근데 그게 개정됐는데? 예, 제가 지난주에 고치라고 말씀드렸네요. 예, 2년 이렇게. 그 2년 바꾸고 다만 생산물이 없을 때는 5년 그건 지우셔야 되겠죠? 예, 그것도 지우시고 이렇게. 이거 제가 고쳐드렸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는 농업하고 임업, 어업, 축산이 이게 같게 됐어요. 이게. 요거 제가 이제 기출문제 나중에 수정을 하셔야 돼요. 요 기출문제가 옛날에 뭐 생산물이 없을 때는 오는 요게 답이었었어요. 그거 수정해서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의무기간을 안 지키면 이제 밑에 쭉 내려오시면 양가로 4번 좀 보세요.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행 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강제금이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자,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뒤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은 그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이행 명령을 한대요. 그래서 이행 명령은 최대 몇 개월까지? 3개월 이내니까 3개월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기간을 주고 의무 이행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행 명령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따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 이행 명령 안 지키면 동그라미 2번 오셔가지고 이행 강제금. 자, 이행 강제금은 이렇게 보니까 그 이행 강제금은 이행 명령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이 안 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밑에 박스 안에 써 있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박스를 보면 방치하면 얼마 받습니까?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네, 그 다음 밑에 임대를 주면 100분의 7을 받죠. 시군구에게 승인도 안 받고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아까 식당으로 바꿨어요. 100분의 5를 받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에서 단골입니다. 단골. 이행강제금을 얼마를 받는 거냐 이렇게.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실거래가로 때려요. 그 앞에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라는 게 거기 박스 위에 이렇게 지나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선매 같은 거 할 때는 무슨 가격으로 들어가요? 네, 감정가로 내가 사겠다 이렇게. 근데 이행강제금은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이니까 실거래가로 때려요. 아까 실거래가가 100만 원이라며요. 그 금액을 찾아가지고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데 이행강제금 같은 거 받아보세요. 식당 열었더니 식당 장사도 더럽게 안 돼. 네? 잘못한 거 식당도. 네. 식당 인테리어 하는데 한 5천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바꾸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 못합니다. 이렇게. 근데 장사는 또 더럽게 안 되고. 그러다 이행강제금 나와보세요. 미치는 거죠. 네. 그 어제 그 양주에서 또 불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트에서? 네, 그 제가 가는 마트 걸랑요. 그 양주에서 거기 이름이 농민마트예요. 농민마트. 그 농민마트인데 그 저 사는 동네는 이렇게 마트가 이마트 같은 게 또 들어와 있는데 그 시골이니까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샌드위치 패널로 건물 줘가지고 마트를 해요. 근데 그 장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잘해요, 장사를. 그래서 그 마트를 팔려고 지금 이렇게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장사해가지고 그걸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분위기 띄운 다음에. 근데 그거를 샀는데 그 매수인인가 임차인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신 분이 무슨 계약관에서 분쟁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물어달라 이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계약금 준 거를 내놔라 그랬는데 안 주고 이렇게 마트 주인이 안 주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 임차인인지 매수인인지 그분이 가가지고 몸에다가 기름 신나를 껴고 처음에는 이제 위험만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그 라이터불로 진짜 된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 얼마나 인화성이 강합니까? 이렇게 몸에다 껴졌으니까 주변에 다 신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 탁 땡기면 그냥 퍽 하고 터지면서 그 불이 다 탄 거예요. 저도 그때 애기 데리고 어디 가고 있다 보니까 불이 막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서 불 나가지고서 그래서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그 여자분 불 몸에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렇게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지금 뭐 계약금이 몇 천만 원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시 내놓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준다. 그럼 안 주면 내가 여기서 죽겠다.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나가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안 내쳤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마트 참 조심해서 가야 되겠구나. 응? 마트 가서 막 싸우고 그러면 무조건 바깥으로 뛰어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에 별별일이 다 생기는데 옛날에는 한번 거기서 또 양주에서 한번 아파트에서 불났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 제가 살던 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뭔 일이 생길래나 하고서 아니면 이렇게 피해 가는 건지 하고 가까운 점집 가서 점을 한번 보듯이 올해 괜찮을 건가 해가지고 점 보면 맨날 좋게 나와. 좋은 일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점 보면 저는 끝내주게 나와요. 무조건 좋대요. 돈 뭐만 하면 돈 된대. 돈 되긴 개뿔 뭐 빚만 자꾸 쌓여가고 있더라 보면. 점 같은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까지 봤습니다.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상황 좀 볼까요? 이 사람이 1년간은 자기 집으로 썼죠, 이렇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2년 초에 식당으로 바꿨으니까 3개월짜리 이행명령 나왔죠? 그럼 요 나머지 잔여 기간에 이행강제금이 나온다고요.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거니까.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한 번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1년하고 2년 사이에 강제금이 나오고 또 그 다음 연차, 2년차하고 3년차 사이에 강제금이 또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자,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행강제금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행강제금은 원래 본질적인 성격이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계속. 이행을 안 하면. 근데 여기서는 의무기간이 몇 년? 3년이기 때문에 요걸 넘어가면 강제금이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본질적 성격이 약간 바뀝니다. 우리 밑에 그 동그라미 3번을 좀 볼까요? 자, 이행강제금은 최초로 이행명령이 있은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까? 부과 횟수는. 근데 이제 이게 몇 번까지 부과할 거냐?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건데 뒤에 보시면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까? 이런 제한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계획법상 이행강제금은 실거래 금액으로 때리지만 굉장히 많이 때리지만 횟수 제한을 의무 사용 기간을 넘겨서는 부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행강제금 받는 횟수가 처음에 1년간은 자기 입으로 썼으니까 요 나머지 기간 이렇게 2번 정도 강제금을 받고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뭐 특별히 어떤 거 포상금 이런 건 보지 마세요. 포상금은 그거 이제 위반한 사람들 신고하면 한 건당 50만 원 돈 준다는 건데 그런 건 보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거래과제를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특별히 볼 게 없어요. 자, 뒤에 이제 선매를 볼 건데, 자, 우리 선매는 잠깐 쉬었다 보시죠. 선매 쭉 넘기셔가지고 196 선매 보고 바로 이제 도시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